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유일하게 작전과 방산 그리고 병무 이른바 국방의 핵심 3대 영역을 모두 관장하신 국방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2개 군단장을 역임하신 모정화 전 병무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네, 반갑습니다. 병무청장님을 역임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병무청장님 역임하실 때 이 스티브 유 사건이 전 국민들의 회자가 됐는데 이건 어떤 사건이었죠? 예, 제가 병무청장 할 때 가장 그 중심을 잡은 것은 병력의 공정 문제, 공정성. 병역의 공정성. 예. 과거에 늘 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 스티브 유는 병역을 기피해 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따서 스티브 유가 가수 유승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스티브 유에 대한 강력한 그 공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때 무슨 폭탄 발언을 내놨습니까? 스티브 유는 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 아, 이야기를 했지. 그렇군요. 저는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싶다. 아, 유승진은 미국 사람이니까 예.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예. 아, 스티브 유다. 예. 아, 그래가지고 절대 우리나라 병역 도피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예. 강경한 입장을 예. 보였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모병제를 둘러싸고 예.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뭐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적 모병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선택적 모병제는 제가 실무에 있을 때부터 병무청장 할 때부터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앞으로 1년, 2년부터는 병력 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40년이 되면 현재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40년 뒤에는 절반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장비가 고도화됐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장병들이 지금 18개월뿐이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화가 안 돼요. 아하. 그래서 고도화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화가 필요해야죠. 네. 그리고 병역 제도로 하는 것은 하루 만에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게 선택적 모병제인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징병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중 일부 병력을 징집병으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좀 기간을 오래 하는 기술 지박형 부사관으로 뽑을 것인가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게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그러면은 선택적 모병제는 혼합적 모병제하고 예. 비슷한데 좀 다른 차이점은 뭡니까?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어떤 그 고도의 장비를 오랫동안 다룰 수 있는 부사관을 뽑는다는 게 좀 다릅니다. 아, 기술과 장비, 예. 운영 능력이 있는 부사관을 뽑는다. 그러니까 큰 개념은 현재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예. 그러면서 특수한 분야에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그다음 큰 개념은요. 현재는 병사 위주로 구조가 돼 있어요. 병사 위주로. 그게 한 60%인데요. 네. 이것을 간부가 60%를 차지할 수 있는 이거 대전환하는 개념이 바로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병사가 몇 프로 차지하고 있어요? 60%를 차지하고 있죠. 병사가 60%. 이걸 간부가 60%. 반대로 하겠다는 예,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6대 4네요. 예. 현재는 병사가 6, 예. 그리고 간부가 4인데 예. 앞으로는 간부가 6이 되고 그렇죠. 일반 병사가 4가 되겠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멋지게 예. 병력자원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급을 많이 올려준다면서요. 뭐 그렇죠.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그러고 윤석열 후보도 그러고 뭐 장병들 그러고 200만 원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이 선택적 모병제 재원을 해보니까요. 네, 이게 5만 명을 전투 부사관을 뽑고 5만 명의 군무원을 뽑는데 네, 한 1년 안에 뽑는 게 아니고 5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23년부터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24년, 25년, 26년, 27년에 예산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예산이 약 4조 정도로 필요한데요. 4조. 이것은 어디서 전략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집병을 15만 원 줄이니까 인건비가 전략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방비가 매년 한 5 내지 6%가 올라갑니다. 네. 그것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이것은 재원이 마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요, 이제 국방 전문가니까요, 좀 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이 선제 타격론, 이게 굉장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선제 타격론 하면은 이거는 선제 타격은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계속해서 선제 타격을 얘기를 하면은 전쟁의 어떤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게 높아진 건 아닐까요? 맞죠. 예, 사람은 누가 어떤 시기에 말을 했느냐가 이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군에서는 선제 타격과 선제 공격은 통상 소대장들, 네. 높게는 뭐 대대장, 연대장들이 이렇게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가 적이 약점이 보였을 때 먼저 때리는 이런 개념으로 군에서는 써요. 네. 그런데 국가 지도자라는 이 개념과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예교 안보에 미치는 전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제 타격 개념이 2019년도 이후에는 국방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네. 개념이 전력 표적 타격식으로 바뀌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 타격이 근거도 없는 것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선제 타격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5분 안에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시 작전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미국한테 있잖아요. 네. 과연 미국 대통령이 5분 안에 딱 결정을 해가지고 때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한 800발 되고요. 네. 이동식 발사대가 한 200기 됩니다. 북핵이 800발 있다고요? 네, 800발 있고 이것을 움직이면서 쏠 수 있는 발사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번에도 발사를 했습니다만 철로이드도 쏠 수 있고 어. 또 비행장에 쏠 수 있고 계곡에 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정확히 안다는 게 진짜 한강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한두 발도 아닌데 800발에 대한 그 미사일을 또 핵을 선제타기 한다는 것은 이건 현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네. 그리고요. 이 선제 타격과 선제 공격은 다르잖아요. 이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 선제 공격이라 하지 않고 통상 예방 공격이라고 합니다. 예방 공격이란 뭐냐? 적들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방 공격.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인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미사일이 금방 쏠 것 같다. 징후가 농후하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미사일로 때리는 것이 선제 타격 개념이죠. 그러니까 선제 타격은 전쟁의 징후가 명백할 때를 그렇죠. 전제로 하는 것이죠. 명백해야 되고 정보가 아주 정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0여 발의 미사일이 있는데 거기가 어느 미사일이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에 쏜다는 건 완전히 알 때만 선제 타격이 되는 겁니다. 엉뚱한 데 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나 이번 러시아처럼 어떤 그때 먼저 공격을 할 것인가 우리가 막고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예방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사드 추가 배치를 윤석열 후보가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논란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는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만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됩니까?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사드는 원래 고도가 40km 이상에서만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도 방어 체계. 그렇죠. 근데요.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쏠 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40km 미만짜리를 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격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뭐 추가 배치해도 고고도 방어 체계니까 그렇죠. 저고도로 때리면 못 막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탄도 미사일이 한반 남한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40km 미만을 쏘기 때문에 아하. 이제 사드로서는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수도 서울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성주에 배치한 것은 네. 수도 서울에 쏘는 적 미사일은 비행 시간이 짧고 네. 비행 고도가 낮기 때문에 수도 서울에 배치해봤자 요격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에는 사드가 필요 없다. 이것을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인정을 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후보는 그럼 고각으로 쏘면은 수도 손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고각으로 쏘는 탄도 미사일은 없습니다. 즉 감이라든가 일본에 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높이 쏴서 한다는 개념인데 네. 어떤 사람이 부정확하고 또 고가의 그 미사일을 고가로 써가지고 우리한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사드를 수도권 방어에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억지 논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사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설치하면서 굉장히 국내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또 경제 보복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고통을 겪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사드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합니까? 사드는 못 만들죠. 그럼 미국에서 사와야 되죠. 예. 그럼 세 번째로
미국이 팔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이 되면은 주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그 전자파가 그러니까요. 나오고 네. 또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 집중 그 편력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팔까요? 미국이 판다는 것은 우선 그거를 채취하고더라도 만들어서 파는 데까지 8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8년에서 10년. 예. 그런데 8년 내지 10년 안에 그거 말고 한국에서 지금 그에 버금가는 무기 체계를 좀 만들고 있어요. 더 좋은 무기 체계입니까? 예. 어떤 점에서요? LSM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사거리는 고도는 약 60km짜리인데 네. 지금 거의 다 만들었고 2년, 3년이면 우리가 전력화가 됩니다. 네. 가격도 싸고 네. 성능도 월등하고 또 네. 한국 방산업체에 사기 때문에 네. 우리의 방산업의 어떤 그 생산성도 증가하고 네. 이러한 무기 체계를 놔두고 미국에서 사온다? 미국에서 사고 팔는다는 건 차치 문제라도 이런 객관적인 것을 봤을 때 미국에서 사온다는 개념은 좀 잘못됐다. LSM이 어떤 무기입니까? LSM은요. 그 미사일 방어 체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층 방어를 해야 됩니다. 다층 방어. 그래서 고층 방어, 어허. 중층 방어, 어허. 하층 방어를. 네. 근데 하층 방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전략화가 됐습니다. 네. 패트로이트라든가 또 그 천궁을 개발해가지고 다 실전 배치했어요. 네. 천궁 그건 중요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의 그 수출도 한국에서 실전 네. 배치가 됐어요. 하층은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네. 상층 이제 우리는 사드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상층을 커버할 수 있는 게 LSM입니다. 네. 이 LSM을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2년, 3년 실전 배치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의식하지 않고 무조건 예고에 사온다. 또 8년 내지 10년 걸리는 것을 사온다. 그것은 이치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LSM 같은 경우는 2, 3년만 있으면 실전 배치가 가능하고 그렇죠. 사드 같은 경우는 추가 배치하더라도 8년에서 10년 걸리니까 예.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요, 북한은 지금 뭐 새 벽두부터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 그래가지고 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뭐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북한이 핵무기의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우리의 능력을 갖춰야죠. 어떤 능력이요? 그것이 KAMD 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하층 방어를 위해서는 아까 천궁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보강이 됐고 네. 고층 방어를 위해서는 LSM을 계획대로 2, 3년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응징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네. 원자력을 추진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했고 그다음에 적 미사일 기지를 전시에 타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야겠다. 이것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 하에서 네. 확장 억제들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긴밀하게 한미 동맹을 통해서 확장 억제 전략을 하고 또 우리의 첨단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비를 한다면은 핵과 미사일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북한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제 스냅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제재를 하다가 단기적으로 동시 행동을 이렇게 그 상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제재를 하다 말 안 들으면 동시에 단기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는 개념이 이것이 가장 실용적이면서 어떤 적에게 북한에게 어떤 그 핵과 미사일을 더 이상 개발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이런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모정화 전 병무청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국방 정책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